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포기한다고 하면 좌절을 연상합니다. 중도 포기를 선언한다고 하면 왠지 패배를 떠올리죠. 하지만 포기를 잘하면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과도한 희생이 필요하거나 투자할 가치가 없거나 외부 환경이 변했거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거나 과도한 고통이 지속될 때 등등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순간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 여기까지 버틴 게 아까워서라도 라면서 매몰 비용에 연연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실패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다면 그곳에서 빨리 철수하고 병력을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게 우선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승부사들은 자신의 손에 들어온 패가 좋지 않을 때는 일부 손해가 나더라도 배팅을 빨리 접어버립니다. 포기는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효율적인 전환이기도 하죠. 자신에게 더 큰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면 포기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또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한 금융그룹이 20세에서 68세 사이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베이비 부머와 밀레니얼 사이에 있는 이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624만 원, 앞뒤 세대보다 약 10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씀씀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비도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았고요. 다만 가족을 부양하느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소홀하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2세대 스타하면 김원준 씨, 구본승, 신은경 씨가 있을 텐데요. 청년기에 그 케이블 TV죠. MTV를 즐겼고요. 당시 참 음악방송 이런 거 유행이었는데요.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그 격변기를 겪어낸 그 세대입니다. 알파벳 한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무슨 세대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OX 퀴즈는 아닙니다만 OX 비슷하게 정답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MZ세대, 밀레니얼 세대 선배이죠. 저는 참 너무 세대의 차이가 나가고 잘 모르겠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난달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실제로 나왔는지 돌아보고요. 금융당국이 지금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내년부터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경제 상황 그리고 환율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법에 대한 재개 반응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에게 먼저 갑니다. 금통위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요. 네, 이게 사실 그 금리 동결이나 인하 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어느 쪽도 사실 어떻게 설득이 되더라도 다들 납득을 할 만한 그럴 만큼 요인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열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던 회의들이 이 회의록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의 확대 그리고 내외 금리 차,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같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굉장히 컸지만요. 그래도 이 수출과 소비 둔화 같은 어떤 경기 침체 우려, 하방 리스크 이런 부분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인하로 가닥이 났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 전반적으로 이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역시 지금으로서는 안정세를 띠고 있다. 네. 그리고 가계 부채에 대한 위험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대부분 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 시급한 문제다라는 진단들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굉장히 중요하게 조금 다뤄졌는데요. 한 의원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 이 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이 약화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의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니만큼 이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가 지금 사실상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소비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장기 평균 수준에 있는데 40대, 50대 그리고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요. 개별적인 항목들을 봐도 경기 판단 항목들이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조금 더 있는 이런 중산층 레벨에서 소비 심리들이 좀 약화하고 있고 둔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짚었고요. 그래서 이 고용률이나 또 실업률 같은 좀 전통적인 고용 지표들도 지표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업의 이 노동 수요를 반영하는 빈 일자리율이나 아니면 노동 시장의 긴장도 같은 것들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내수 시장의 어떤 선행적인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고용 지표가 당장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불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금리라도 지금 얼른 인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금통위 때 금리가 한 차례 또 내렸던 거고요. 네. 근데 당시에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 네. 반대편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네, 유상대 부총재 그리고 장용성 위원이 이 동결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두 위원도 이 수출 둔화 우려 그리고 뭐 경기 하락 리스크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보다는 근데 이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속도를 지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물가가 대체로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을 할 것 같지만은 높아진 환율이 이걸 끌어올리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도 사실 조금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가 결국은 기업의 가계, 기업 그리고 가계의 이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확실성에 지배돼 있을 때는 이게 기업과 가계가 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투자 그리고 소비 결정을 쉽게 내리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금리 인하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대신에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매우 크고 환율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을 내린 겁니다. 환율도 오늘도 1,439원. 여전히 1,439원. 여전히 또 변동성도 크고 높은 수준이고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총재가 이달 중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이달 중에 이제 임시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관련해서는 선을 긋진 않았는데요. 일단 한 달 정도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는 경기 심리 지표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측면을 보여줘서 경제 심리를 올리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안이 내년 성장률에 마이너스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에는 재정, 그러니까 세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또 탄핵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저희가 두 차례 탄핵 경험을 했는데 이때와 같이 경제 정책이 이제 정치와 분리된다면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는데 다만 국외 환경은 예전과 다른 만큼 국외 환경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메시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외환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39원 정도고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2주일 만에 30원 넘게 뛰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 총재는 외채를 갚지 못하는 게 외환위기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외환에 대해서 우리는 채권국이고 또 외환 시장을 작동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면서 외환위기 걱정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은이 시장 개입을 하면서 이 여파로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환율 방어 때문에 좀 달러를 쓴다고는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외환 위기는 아니죠. 네. 아마 이거 질문한 사람이 이제 조금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런 질문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네, 또 최근에 유동성 공급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유동성을 무제한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 시장의 안정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RP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증권 매입을 통해서 나간 유동성이 14조 원 정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했을 때 평상시 통화 정책을 하는 수준에 비해서 보면은 그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지나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은 했는데 다만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또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 상품이죠.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 수준도 현재 0.03%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황인데 연초 평균보다는 이제 낮은 상황이어서 이제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국고채 금리에도 큰 변동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의 신용 스프레드도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측면의 지표들을 설명을 하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CDS 프리미엄 요게 일종의 그 나라 부도 확률에 베팅하는 파생 금융 상품 네, 혹은 맞습니다. 약간의 보험료 이렇게 생각해도 될 텐데 여기 예전에 2011년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 상황까지 갔었을 때 2천을 넘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30선이라는 거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이거 CDS 프리미엄은. 자, 백상경 기자 얘기 갑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간다고 해서 얼마나 내려갈까요? 네, 어제 금융위가 이 2025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가운데서요, 영세 중소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가 내년부터 0.1%포인트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적격 비용 재산정이라는 제도를 통한 건데요. 이 제도는 이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이제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좀 더 이제 이 적격 비용을 다운시켜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이 결제 가맹점들이 내는 이 수수료들을 낮춰준다 이런 개념인데요. 금융위는 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 정책 지원 한도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대 수수료율 조정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 3천억을 이 일정 부분 어디에다가 더 많이 배분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가맹점들이 내는 수수료율을 좀 할인하는 그런 효과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요, 내년에 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이 영세 중소 가맹점은 이제 0.1%포인트 그리고 연매출 10억에서 30억 원 이하인 이 중소 가맹점은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 중소 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를 하고요. 이번에 이 우대 수수료율을 좀 인하를 하면서 약 304만여 개의 영세 중소 가맹점 그리고 178만여 개의 하위 사업자들이 평균 한 9%가량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세 중소 가맹점이 아닌 이
이 1,0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요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카드 내수 부진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카드 업계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어쨌든 경영 환경들을 조금 잘 개선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게끔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해서 좀 동결을 하는 자발적인 상생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또 10억 원 이하 좀 단계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반기만한 소식인데 카드 업계에선 당연히 이게 또 실적이 떨어지는 소리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앞서 이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할 때마다 계속 수수료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뭐 카드사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상 0% 수준이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율을 더 낮추게 되면은 이제 본업인 어떤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 타격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인하 때문에 이 카드사의 본업인 결제 측면에서 수익이 추가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업에서의 이런 손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카드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게 결국은 우대 수수료가 재산정을 할 때마다 계속 인하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인하를 하기 때문에 카드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 수익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까지는 한 40%를 기록을 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이게 30% 후반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게 줄어들었다. 비중이 줄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대 수수료를 언제까지 계속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 꺼내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요 그 수수료 개편 방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카드 업계 수건이기도 했는데 이 적격 비용을 재산정하는 주기를 기존에 지금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재산정을 해서 계속 내려왔었는데 이걸 이제 6년으로 늘린 그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를 좀 재산정하는 시스템, 주기별로 계속 재산정을 하는 시스템 이 자체를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카드 수수료율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내리고 있고 그런데 그만큼 카드사들은 실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나 가맹점에 주던 그런 혜택을 또 줄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카드 사용보다는 간편 결제로 넘어가고 있고 온라인 판매가 더 많아지면서 또 간편 결제 비용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또 흐름 이것도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국회 증언법이 최근에 논쟁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법안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이 국회 증언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다 내야 되는 법인 건데요. 또 이와 함께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을 통해서 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경제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이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무조건 내야 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건데 기업의 기밀 또는 이제 중요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영업 비밀 유출을 우려해서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료를 다 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영업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죠. 또 여기에 내용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석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회 소원에 따라서 이제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게 되면은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이제 총각을 다투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이 헌법이 규정한 과잉 금지의 원칙, 사생활 침해 금지의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반도체 기업한테 보조금 줬을 때 반도체 기업이 그 영업 기밀까지도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 담겨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국회에서도 영업 기밀까지도 거부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법률. 이거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네, 맞습니다. 정치권 입장은 어때요? 그 국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악법이라고 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조금 미묘한데요. 사실 이게 민주당이 기업의 무분별한 자료 제출, 출석 거부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냈던 건데 최근에 기업들이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보겠다라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전날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검토하겠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회 증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별로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화두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네. 그게 또 뒤늦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이 내용을 좀 논의했네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경제 4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이제 불거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관련해서 비쟁점 법안들 이제 70건 정도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이번 연말 안에 처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단체 대표들 역시 이제 경제 관련 법안 통과와 함께 출범을 앞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그리고 제재 강화 등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알파벳 한자만 맞춰도 되는 아주 쉬운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를 말하는데요. 알파벳 한자로. 현재 기준으로 소득도 가장 높지만 소비도 가장 많은 세대, 나이대이기도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는 신세대라고 아마 불렸을 거예요. 015B 노래 제목에 그 신인류의 사랑 이런 것도 있었고 40대 중후반에서 50대인 그런 분들이 되겠네요. 그 예전에는 이 분들이 엄청난 뭔가 미래 세대처럼 됐었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이런 형 누나들이 무서워 보였어. 예, 길거리 먼지를 바지로 다 쓸고 다니고 옷도 파격적으로 입고. 근데 지금은 낀 세대가 되었죠. 네, 40대 중후반에서 50대. 많은 분들이 그립다라고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신보선님, 이때 연락수단은 삐삐였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양희준님, 제가 머리에 무스 바르고 삐삐 차던 이 세대입니다. 하하, 이렇게 보내주셨다.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스, 그 다음이 젤, 요즘에 MZ 세대들은 이제 왁스 이렇게 되는 거죠. 박선영님이 정답도 맞춰주셨는데 마처 세대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이자 처음인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식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해서 마처 세대로 또 불리고도 있죠. 최정희님. 지금은 마음이 짠한 단어네요. 이렇게 이 세대를 가리켜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한때는 잘 나가는 신인류였는데 지금은 끼인 세대. 1224님은 오렌지 세대라고 보내주셨는데 은근히 그 오렌지 세대라고 오답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오렌지 세대가 아니라 당시 아마 90년대 오렌지족이 있었죠. 예, 돈을 이제 흥청망청 쓴다라고 하는 그 IMF 아마 직전 그때 유행했던 그런 단어일 겁니다. 한규봉님, 이대호 진행자님도 이 세대 아니신가요? 아, 저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 한참 차이가 납니다. 한참 차이 납니다. 지금 9767님도 저를 X세대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아이고 또 실수할 뻔했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때로는 위대한 발명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호기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호기심. 참 어릴 때는 세상 만사가 다 궁금하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물어보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관심사가 줄어들기도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호기심을 찾아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교수님도 호기심 많으시죠? 저 호기심 장난 아니죠. 요즘은 어떤 거에 좀 호기심 갖고 저는 진짜 온갖 거 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지난주에 퇴근하는데 동네에 네. 고양이 카페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지나면서 왜 요즘에 강아지 카페는 안 생겼는데 새로 고양이 카페는 많이 생기나 네. 이렇게 이제 고민해가지고 또 찾아봤더니 관련된 또 아티클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호기심 많으신 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나라 양대 대형 가전사들이 네. 가전제품 이제 구독 경제를 도입해서 구독하고 있거든요. 네. 가전제품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향후에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많고요. 뭐 그 외에도 뭐 AI 쇼핑 외에 뭐 컨텐츠 커머스, 뭐 사회 구조 뭐 등등등에 대해서 진짜 온갖 것에 다 관심이 많죠. 아하. 그래서 참 바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좀 산만하다 혹은 오지랖이 넓다. 이런 편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호기심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호기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두루 호기심이 있는 소위 말해서 산만한 스타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연구진이 이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위키피디아 탐색 유형을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호기심은 참견자형과 사냥꾼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는 거예요. 참견자형의 호기심은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를 이리저리 탐색해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와 반대로 사냥꾼형의 호기심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얻는 데 더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참견자형은 두루두루 다 관심이 많은 거고 사냥꾼형은 내가 이거 뭐 관심 있는데 이거 내가 풀 문제랑 관련이 있는데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유사한 다른 연구도 있었는데요. 제이하디 박사가 오클라호마 대학 재학 중에 호기심 관련 연구를 이제 시작했대요. 네. 그 연구진은 이제 참가자들의 호기심 특성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판단한 후 이 참가자들에게 소매 체인점의 광고 부장으로 고용되어 특정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개발 계획을 구상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대요. 그리고 나서 연구 프로젝트 및 관련 문헌에 익숙한 판정단이 아이디어 품질 및 독창성을 평가하겠는데요. 하디 박사님 평가할 때 호기심이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창의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올 거다, 해결을 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호기심이 다 성과가 좋았던 게 아니라 호기심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호기심이 아닌 폭넓고 다양한 호기심이 더 창의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호기심과 두루두루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이건 왜 저러지? 저건 왜 저러지? 다른 측면에서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더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하고 하다 보면 크게 보면 호기심의 종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꼭 뭐 필요하니까 찾아본 호기심과 그게 아니라 두루두루 지나가다 고양이 카페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이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산만하다는 게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장점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전에는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릴 적 되게 즐겨봤었는데 그 끊임없는 궁금증 또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 덕분에 탄생한 혁신적인 제품들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자동차 에어백인데요. 에어백. 예, 1950년대 미국인 존 해트릭이 자동차 에어백 특허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존은 이제 개인적 사건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이 가장 빠르게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호기심 생겨서. 그래서 어느 날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어린이용 풍선을 보고 저걸로 에어백 아이들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 아이들 테스트하다가 여러 번 풍선을 터뜨려가지고 집에서 작은 폭발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덕에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여행이잖아요. 예. 근데 가방업체 사장이던 미국인 버나드 섀도우가 가족과 함께 이제 휴가를 보내고 공항에서 오다가 보니까 웬 직원이 큰 물건을 바퀴 달린 수레를 가지고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바퀴를 가방에다 붙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집에 와서 옷장에 바퀴를 떼어가지고 여행 가방에 딱 고정해봤어요. 그래도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에 발명 특허를 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가방이 안 팔렸죠.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에 바퀴 달린 가방을 딱 냈더니 사람들이 야 무슨 가방에 바퀴를 달아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지 이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런 딱 그 사고방식 박혀 있으니까 사람이 절대 안 사는 거죠. 저 폼도 안 나고 처음엔 잘 안 팔렸다고요? 끌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바퀴 달린 가방이 이제 대중화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호기심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 이제 무거운 가방을 끙끙 대면서 지금 여행하고 있겠죠. 그 캐리어도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못 받았었다라는 그렇죠. 거.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상품은 반도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도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 또 효자 상품이 되고 있죠. HBM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쌓아 올린 거죠, 반도체를. 이것도 호기심에서 시작됐다고요. 맞습니다. HBM의 기본 구조를 창안한 사람이 김종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인데요. 네.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문득 새로운 형태의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 TV 화질을 더 좋게 하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데 더 이상은 이제 올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더 좋은 화질을 보이기 위해서 뭐가 더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D램을 한번 아파트처럼 쌓아 올려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시작했는데요. 근데 쌓아 올리는 것만으로는 이제 성능이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동료 교수와 함께 이 쌓아 올린 데다 구멍을 뚫어서 전기를 통하게 하고 신호를 공급하는 H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이제 만들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호기심 덕분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HBM의 선두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 반도체를 수직으로 8장, 12장 뭐 이렇게 또 쌓아 올린 거고 그 사이에다가 수천 개의 수직 구멍,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통로 같은 걸 뚫은 거고요. 대단합니다. 또 호기심 가득한 아이디어에다가 주는 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상이잖아요. 이그 노벨상이라고. 이그 노벨상.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건데 이그는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 임프로블 리서치 약자인데요. 네. 이 상은 꽤 오래됐어요. 이제 1991년에 제정된 이 상은 매년 가을마다 굉장히 재밌는 연구에 시상을 하는 건데 노벨상은 아니고 이그 노벨상. 맞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이게 진짜 노벨상 수상자들이 시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이그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10년 후에 진짜 노벨상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이 뭐 그렇게 막 생각하지 재미만 추구하는 건 아니죠. 아하. 그 이그 노벨상 이제 처음에는 노벨상을 이제 패러디한 거죠. 풍자적인 성격으로. 풍자.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재밌는 연구에 상을 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프랑스 툴루즈 국립의대 예. 카데 에르게가 개에 기생하는 벼룩이 고양이에 기생하는 벼룩보다 더 높이 뛴다. 이런 걸 연구했고 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 브라운 대학 연구팀은 이건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소변을 참으면 판단력과 집중력이 가벼운 알코올 중독이나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소변을 참으면 안 좋은 거. 소변을 참은 상태에서 뭘 생각하거나 판단을 절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뭘 저런 걸 굳이 생각하지 하는 걸 많이 실험 안 했더라고요. 해봐도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미국 두크대 댄 아렐리 교수의 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비싼 가짜약이 싼 가짜약보다 효능이 좋다는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복제약일지라도 이렇게 이름과 포장을 고급스럽게 하면 똑같은 건데 좋다 이러잖아. 우리도 보통 누가 산삼 준대 실제로 도라지인데 야 이게 오래된 산삼이야. 이게 되게 비싼 약재야 이러면 먹고 나서 갑자기 힘솟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임상 실험을 해서 효능감을 느껴본 거죠. 저 위약 효과, 맞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도 몇 번 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상도 굉장히 재밌는데 대소변 사진을 찍어서 질병을 진단하는 뭐 스마트 변기라든지 향기 나는 양복을 개발해서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커피 잔을 들고 다닐 때 커피를 쏟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상을 받았죠. 근데 또 때로는 호기심이 너무 과해서 역효과를 낼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서양 속담인데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호기심이 예. 고양이를 죽인다.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이런 속담 관련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한데요. 예. 이게 사실 뭔가에 너무 지나친 호기심이 있다 보면 위험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면 우리 공포 영화 보면은 꼭 야 저기 가면 위험해 가지 마 하면 꼭 가고 꼭 혼자 가고. 그 혼자 가고 문 열지 마. 그러면 꼭 가서 무조건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호기심이 너무 과하다 보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초등학생이 호기심에서 쓰레기 봉투에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아주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쁜 호기심으로 이제 금지된 약물이나 이제 불법 도박 등을 호기심 시작했다가 나중에 본인과 주변에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무리를 끼친 경우가 너무 많이 언론에 나오죠. 중독성이 심한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곧 이제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이거는 절대 호기심으로도 시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호기심을 적절히 잘 활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관련해서도 연구가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매트아스 그루버 박사 그 연구팀이 이제 스스로 호기심으로 학습을 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머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지식을 습득하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큰 기쁨을 얻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보상 중추인 도파민 시스템이 자극돼서 이 도파민 시스템이 또 기억의 중추인 해마에 좋은 영향을 줘서 더 오래 저장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하잖아요. 강제로. 네. 근데 그거 공부하고 나서 성적도 안 나오거니와 나중에 지나면은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호기심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이게 강제로 했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회인이 되고 나서 누가 시키지 않고 호기심으로 공부하거나 책 읽는 거는 기억이 잘 나거든요. 왜냐면 내가 호기심 때문에 했으니까요. 아, 그리고 사실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가 사라진다, 사람의 입지가 약해질 거란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과 이제 사람의 큰 차별점이 이제 호기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궁금해하진 않죠. 지식은 많지만. 하지만 사람은 궁금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것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거죠. AI가 호기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지는 않는데 최근 기사 봤더니 이것도 약간 좀 그 훈련을 하면은 비슷하게 하고 올 수는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야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타인에 관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 고민해서 공감도 하고 취미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인간관계 돈독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인공지능은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네. 질문은 누가 해요?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네. 질문을 하려면 호기심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야말로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호기심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동물들도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호기심. 맞습니다. 그 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더라도 그게 청춘이다. 근데 그렇죠. 호기심은 적고 당연한 게 너무 많아지면 나이가 어찌됐든 간에 그게 바로 꼰대다. 그래서 당연한 것보다는 호기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요거 제가 예전에 오프닝에서 한번 썼던 얘기입니다. 예. 김애경 님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이것도 호기심 때문이겠죠? 호기심도 세상에 대한 관심이겠죠.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호기심도 없죠. 근데 또 그 관심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있어야 된답니다.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을 진짜. 갖고 관심을 갖는데 에너지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의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관심과 호기심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 투기위원으로 박지원 의원을 새로 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투기에 불참하더라도 최 연장자인 박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면 야당 단독 청문회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합니다. 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비대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등 관련 절차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체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까지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사회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커지게 되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도 Z세대 사이에서도 불안이 주요 화두라고 하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감정을 관리하는지, 불안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시죠.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내일에서 Z세대를 불안을 느끼는 세대라고 네네. 정의를 했어요. 젊은 세대는 별로 불안한 거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요? 저희 대학내일에서 Z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역대 최악의 어떤 그 취업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경제 불황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면서 끊임없이 많은 불안을 느끼는 세대라고 저희가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I가 나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들도 직업적으로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뭐 아시다시피 감염병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불황 이런 것들이 지난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안을 느끼는 세대라고 저희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통계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그 불안의 인터넷 검색량이 상반기 그 7년 사이에 9만 회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지난 10년간 이 10대와 20대들의 우울증이나 불안 관련 치료제 처방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꼭 부정적인 것만으로도 볼 게 아닌 게 그 네. 불안이나 우울이란 감정을 아무래도 좀 기성세대 분들은 좀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요걸 터부시하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해결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취업, 경제 상황, 전염병 거기다가 AI의 직업 대체 역습까지.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느 세대나 불안감이 없는 세대는 없을 거예요. 네네. 중장년, 노년층이랑 다르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질까요? 이 불안감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 사실 불안이라는 게 아마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공통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Z세대가 어떤 불안을 인식하고 이 대처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 그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 어떤 시험이나 갈등 같은 특정 상황에서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시적인 감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고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마음 챙김이나 이런 문화들이 그 당시 기성세대들에게서 좀 없던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감정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의 Z세대들은 불안을 단시간에 어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좀 내가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좀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분석하려는 Z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의 어떤 내면의 불안을 빠르게 감지하고 인지하는 것들을 이 불안 감도가 높은 세대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감도가 높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안에 불안이 자리했을 때 바로 이걸 이제 알아채시는. 그렇죠. 네. 기성세대들은 네. 에이, 지금 지나면 괜찮아. 맞습니다. 네. 잠깐이야. 그런 말씀 그런 많이 것 같다 하시죠. 그래. 네. 그랬었는데 Z세대들은 확실히 또 다르게 감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불안한 감정이나 고민의 주제도 세대별로 좀 다를까요? 맞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한 심리 상담 센터에서 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좀 내봤는데 여기에서 그 세대 간의 상담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베이비 부머 그 시니어 분들 세대에서는 과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을 좀 돌아보고 심리적인 평온을 좀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담 주제가 좀 많았다고 하고요.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건 이제 자립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은퇴 후에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중년의 위기 그리고 자녀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노부모들이 또 있으시니까 이 부양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가족 관계에 대한 불안 상담이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또 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 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세대다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 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하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기 돌봄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어떤 에너지 소모 이런 것들에 대한 내향성 존중에 대한 불안 고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는 비중이 또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죠. 집중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이 불안을 관리하는가를 좀 들여다보죠. 일단
애초에 자신의 불안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한다고. 맞습니다. 이 Z세대가 불안을 관리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인을 넘겨짚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자신을 불안을 느끼는 원인과 이런 이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얼마나 예민하고 감각적인 사람인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HSP 테스트라는 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SP 네, 테스트요? 영어로는 이제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는 건데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게 예민하면 창의성도 높지만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그쵸, 높게 그쵸.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최근에 1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연관 검색어도 여기에 뭐 시험이라든지 테스트,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 검색어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불안이 생겨나는 원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뇌과학 서적도 굉장히 큰 선풍적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 사이에서는 이 뇌과학 도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대형 서점 판매 플랫폼에 따르면은 이 서적 판매 플랫폼에 따르면은 뇌과학 어떤 도서의 판매량이 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를 맞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들은 이거 갖다가 불안해하지 않는데 나는 조금 더 불안해할 수 있겠구나 깨닫고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책까지 읽어보면서 맞습니다. 파악을 하고. 야, 공부하는 거죠. 네. 체계적이네요. 네네. 그래서 뇌과학이나 뭐 호르몬에 대해서도 또 알아두는 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젊은 세대들은 또 AI도 적극 활용한다고요? 맞습니다.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어떻게 불안을 AI로 관리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그렇죠. 텐데, 사람도 아닌데. 네, 이 AI 챗봇한테 특정 말투를 학습시킵니다. 일단 학습시킨 다음에 내가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AI 챗봇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상시적으로 위로와 격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받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궁금한 게 생기면 과제 해결할 때 AI 도움 받는다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는 아예 내가 원하는 말투를 학습시켜서 친구처럼 상담사처럼 수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AI 챗봇한테 앞으로는 계속 내 편이 되어주는 말투만 쓰고 일방적인 칭찬만 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AI와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AI 뭐 유료 챗봇 서비스를 결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그 명령어 프롬프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친구들끼리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AI 챗봇을 통해서 이 불안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도 앞서 뇌과학 공부하듯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챗 GPT 같은 이제 AI 서비스도 네. 되게 재미있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항상 대답 말미에 형님 하면서 느낌표를 맞습니다. 10개씩 붙여줘라고 하면서 뭐만 이제 물어보면 네. 네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님 이렇게 AI가 답변하고. 네, 네, 네. 또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불안할 때 네. 나의 할머니 말투를 좀 알려주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떤 네. 사투리를 쓰시는 네. 뭐 한 80대 할머니 말투로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또 AI랑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게 참 활용하기 나름이네요. 또 운동이나 헬스케어의 목적도 바뀌고 있다 하더라고요. 몸 만들기보다 정신 가꾸는 데 더 신경 쓴다고요. 네네. 그 한 1, 2년 전만 해도 아마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유행보다는 이제 외적인 그런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케어를 한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위해서 근육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에 이제 뭐 10,000보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하는 식의 어떤 처방을 받기도 하고요. 또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도 또 불안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한때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도파민에 이어서 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게 또 관심사로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르티솔이라는 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이나 불안이 있을 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호르몬인데, 이 SNS에서는 이 불안감을 느낄 때 코르티솔을 낮출 수 있는 행동 같은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게 대단한 행동이 아니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산책하면서 햇빛을 쐰다거나 차가운 물에 손을 씻는다거나 조금 차분한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게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몸이 반응을 할 때 내 몸이 착각하도록 약간 조정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심호흡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막 두근두근 거릴 때 천천히 호흡하면서
지금은 긴장 상황이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야라고 심호흡하면서 천천히 내 몸에게 알려주는 맞습니다. 이런 것도 배워놓으면 네.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불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외 젊은 세대들 맞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게 불안이 국내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대 그 비슷한 Z세대 또래들이 불안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잠이 최고다라고 해서 9시에 잠들자라고 하는 요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유행 중이라고도 하고요. 또 글로벌 SNS 플랫폼에서는 불안함을 극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힐링 여정이라는 그 해시태그가 조회수가 400만 개, 해시태그 개수가 400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으로 좀 미뤄봤을 때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국내와 해외 불문하고 이 앞서 설명드렸던 불안 감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 세대들 사이에서 주요한 의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이고요. 또 이런 내 안의 어떤 감정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려는 이 Z세대 일상 행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고 맞습니다. 또 이게 또 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면의 불안을 탐구하려는 이 Z세대의 경향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심지어 이제 비용을 쓰면서까지라도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러는 거라 이 스트레스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어떤 헬스케어 아이템들이 뜨고 있다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인공태양시계라는 게 있는데요. 인공태양시계.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알람 시계를 30분 전부터 실제 태양처럼 서서 이제 밝기가 올라가면서 마치 해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되는 알람 시계입니다. 조명인데 서서히 네. 밝아지는 조명.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데서 막 요란하게 깨워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굉장히 적게 유발시키면서 개운하게 기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캐릭터 같은 것들도 행운이 좀 담겨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굿즈 같은 마스코트. 것들 만들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긍정적인 기운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굿즈들이 뜨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납니다. 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에게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요. 미래 먹거리, 세계 각국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미국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기술 엄청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또 국내에 혹시나 먹구름이 드리워진 건 없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